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윤동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대통령 파면 120일간의 대한민국은 헌정질서 경계에서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오늘의 이런 국면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할 언론이 과연 그동안 제 역할을 했는가?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언론학자이자 언론비평가인 한양대학교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정준희 교수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에서 그것도 지역방송에서 MBC 경남에서 이렇게 마주할 줄은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방문하셨습니까? 지역에 이제 특강이 있어서 오기도 했는데요. 제가 MBC 경남은 되게 주목하는 지역 방송사 중에 하나라서. 그렇습니까? 예. 네, 좋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예. 그리고 지역의 언론이 어떻게 생존하고 기여해야 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한테도 참조 사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고 기쁩니다. 예, 잠시 후에는 저희가 지역 언론의 위기에 대해서 여쭤보려 했었는데 네. 나중에 또 듣도록 하겠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올 4월에 들어와서는 또 파면에 다다랐습니다. 계속된 혼란이 야기됐었는데 그동안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지켜보셨어요? 아마 양면적인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민주주의가 87년 이후로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방에 흔들릴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이 대단히 강력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그래도 이 제도가 정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회복력 이런 것들이 또 발동되는 그런 모습도 목격을 할 수 있었었기 때문에 예. 역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스무드하게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나아가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찌 보면 위협을 받았던 순간들이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언론학자시니까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언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언론이 그 일련의 사태를 바라본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장식 조항이 아니라 우리 헌정이 민주적 헌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죠. 예. 뒤집어 말하면 그 헌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언론은 자신에게 자유를 부여해준 헌정에 대한 명백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즉 헌정이 왜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려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헌정이 어떻게 해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했던 국면이라고 보고요. 비상계엄일 뿐만 아니라 비상한 국면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어떤 양쪽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가치관 우리 헌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 아래에서 과연 이것이 여기에 반하는 것이냐 아니면 응하는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매 순간마다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표현에서도 분명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MBC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내란적 친위 쿠데타로 예. 연명을 했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갔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약간은 중립적인 스탠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보도 관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각자의?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언론은 관찰자니까 예. 아직 사법적 판단이나 헌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의 논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 용어라면 예. 내란도 역시 법률적 용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 법률적 용어 중에 어느 하나의 법률적 용어만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제 보셨지만 시민들이 목격했고 시민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이거는 객관적 관찰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언론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건이라는 예.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 있다라면 이것은 바깥에 그냥 외부적 관찰자의 시선, 이를테면 외신과 같은 그런 시선이 아니라 예. 이 내부적인 행위자로서의 시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중립화시키는 그런 방식은 지금과 같은 비상한 시기에는 잘못된 태도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떠오르는데요. 그 탄핵 인용 가능성을 두기도 하고 예. 그리고 기각 아니다 각하다 이렇게 분류해서 보도를 하기도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특유의 버릇이 나온 건데 저는 중계방송 버릇이라고 이렇게 중계방송 하거든요. 버릇이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를 하듯이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석의 결과가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맞았냐 틀렸냐에 따라서 방송사 실력이 평가되기도 하고 개개인의 실력이 평가되기도 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그냥 해석자나 분석자들을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양쪽에 하나씩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란적 상황이 맞고 신속히 이제 파면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와는 다른 판단이 일부 내려진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헌법 해석이나 헌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헌법학자들의 절대 다수가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누누이 얘기해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비율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보도를 1대1 보도로 해왔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단순한 중립이나 객관성의 외피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약간은 스스로가 좀 반대편 정치 플레이어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나라고 솔직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파적인 게 섞여 있는 보도를 하지 섞여 않았냐.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제가 문을 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조금씩 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무엇이냐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책들도 있고요. 아마 각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나름의 어떤 생활적 원칙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가장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그런 저서라든가 이제 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건 저널림의 제일 사명은 뭐 사실 추구라든가 객관주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예. 시민에 대한 봉사라고 합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 여기서 시민은 이제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이죠. 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지? 이 시민이 이 시기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한 전달자도 아닌 겁니다. 즉 가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시민에게 뭐가 필요했느냐? 이 헌정 질서가 재빨리 복원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었다고 한다면 그 복원을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행위의 강령들이 필요한가? 언론은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누구로부터 얻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원칙이 명확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비상사태 때는 훨씬 더 심한 문제겠지만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시민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앞으로 이제 대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여러 정파의 견해들이 골고루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파들이 기존의 이런 내란 국면에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가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 환기를 시켜주는 것은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이 제일 원칙이 각 시기마다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됐잖아요. 예. 뭐 미디어 데이 그리고 예. A조 B조 나누는 거 보면서 예. 프로야구 시즌 전을 그렇죠. 방불케 하던데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사실 분명 이제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 예. 다 잊은 것 같아요. 예. 보도를 하는 거 보면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되게 불편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공당이 어떻게 후보 선출 과정을 저렇게 가볍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넌 너무 오락적이지 않아?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오락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거든요. 예. 상황에 대한 고려라는 건 한때 정권을 맡겼던 여당이 3년 안에 자신이 선출했던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억을 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나는 이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싹 다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결코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더 일부러 엔터테이닝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여기서 이 공당이 했어야 될 일들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그러니까 거기에 또 중계하듯이 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아까도 제가 환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과연 이 공당이 점잖은 가벼움을 넘어서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짚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저널리즘 중에 따옴표 저널리즘이 있을 수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좀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는지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5, 6년 전에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언론 비평에 대해서 할 때
언론은 그 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되도록 대중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따옴표 저널리즘인데요.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단순 인용 저널리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평등한 사회 같지만, 그리고 누구나 1인 1표의 민주적 사회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보의 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많은 책임을 져야지만 이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언론 상황들은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미 권력을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 외에 그들을 검증하거나 그들의 발언의 양을 조절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언론들이 존재하니까 그 조금이라도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인용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쫓아가는 그런 방식을 하는 거죠. 예. 일반 언론에서는 그거를 제목에다 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거는 원래 언론학에서는 인용된 말을 제목에 쓰는 건 금기시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형태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따옴표가 1대1 따옴표인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선 언론사가 끝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쟁, 여야, 논란 이런 식으로 자신은 쓱 뒤로 빠진 채 원래는 대등하게 다루지 말았어야 될 문제들을 대등하게 다룸으로써 이 현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단순 인용식의 보도는 기존의 권력자를 검증하거나 잘못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는커녕 그들이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권력을 더 키우는데 일조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동을 저질렀는데 네. 그것을 이제 표현의 문제를 삼기보다는 정쟁화시켰다. 그런 그렇죠. 제목을 좀 짚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공론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참 이 공론장이라는 말 좋은 말이지만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특히나 현실에서는 존재가 참 어렵습니다. 네,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도 이제 학자마다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에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견해들이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고 유통되는 장을 이제 우리가 공론장 정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론장은 지금까지는 주로 언론이 담당해 온다라고 생각돼 왔던 거죠. 그런데 공론장이 약해지고 있거나 없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요. 공론장이 교체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즉 교체되고 있다는 점을 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그 공간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기성 언론들이나 기성 방송으로부터 유튜브라든가 수많은 SNS로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현상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런데 기성의 공론장을 담당했던 언론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인하려고 하거나 멸시하려고 합니다. 즉 우리와는 달리 저쪽을 선택하는 건 저쪽이 정파적이고 너무 선정적이고 막 그 극우의 또는 극좌의 어떤 이야기들만 신나게 하기 때문이야라고 너무 단순하게 평가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시민들도 거기서 대안을 찾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존의 공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공론장이 이동하고 있다면 이 공론장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예. 그리고 이것이 그런 방식으로만 공론이 존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안적 공론장을 내가 다시 한번 구성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는 이 공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전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담론 공동체를 공론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전 대통령은 네.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네. 유튜브 봐라라고 네. 발언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공론장을 아예 기만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가 가졌던 언론관은 당시에 뭐였을까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언론관은 처음부터도 되게 의문의 대상이었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고 분석이 잘 안 된다. 한 번도 언론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딱 한 번 후보 시절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때는 또 약간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이런 사이비 언론들 또는 신생 언론들을 되게 무시하고 기성 언론 가운데 메이저 언론을 중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메이저라는 발언을 썼는데요. 그러다가 3년 뒤에 완전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예, 레거시 미디어를 보지 말고 유튜브에 정확한 정보를 봐라. 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그에게 있어서 언론관이라고 하는 건 그냥 힘센 언론이 언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이저 언론은 그런 얘기거든요. 예. 내가 인터뷰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언론. 근데 들어와 봤더니 자기를 칭찬해 주는 언론들이 별로 없어. 물론 사실은 상당 부분 칭찬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로지 칭찬만 해주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먹은 거죠. 그것이 가지고는 정보 가치라든가 의미를 찾은 게 아니라 나를 비판하지 않고 오로지 칭찬만 해주는, 그리고 보니까 사람도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 거기가 바로 새로운 언론이야. 이렇게 생각한 그냥 관이 아닌 관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게 유튜브라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정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레거시는 정확하지 않고 유튜브는 정확해라는 단순한 논리를 그 누구보다도 한국사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현직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극을 심화시키는 것은 방심이 방통만 보더라도 지금 정상적인 운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어찌 보면 더 나아간다면 언론 내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사법적으로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학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상태입니다. 뭐냐면 언론을 규제하는 기관들이잖아요. 근데 이 규제하는 기관들이 실제로 파면을 당한 겁니다.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실질적으로는 파면을 당한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 파면은 헌법재판소가 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했습니다. MBC에 관련된 수많은 이상한 제재들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 수없이 일어났고요. 본안 판결에서도 원천 무효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기타의 여러 가지 뉴스타파 인용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사법적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규제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법적으로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정당성이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5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2명만 있고요. 9명이나 10명이 있어야 될 자리에 5명, 6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소수의 어떤 힘을 긁어 모아서 행정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의견만으로 다수의 공론장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었었거든요. 이거는 파면당한 것이고 불법이라고 완전히 낙인 찍힌 그런 식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하는 행위들은 내란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저는 언론에 대한 내란 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이제 언론이 직면한 대위기 속에 이제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은 더 큰 위기입니다. 지역 언론 저희 MBC 경남 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생존도 달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타겟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지난 10년간 언론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때마다 이러저러한 답을 내고 해결책도 이제 제시하고 그랬는데 일부는 이제 수용되기도 하고 일부는 현실화되기도 하고 대다수는 폐기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언론의 어떤 그 지역 언론의 생존과 지역 언론의 이제 활성화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지역 자체의 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지역에 충분한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않고서도 지방정부가 충분히 자신의 자치적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대상으로 한 언론이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지역 언론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바로 앞에 토대가 무너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아슬아슬한 초가집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버텨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 수준에서부터 온갖 법률에 이르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국가 대개조의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일환에서 이제 어떻게 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 자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새로운 정부를 담당하게 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몫이고요. 그리고 규제기관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구축이 돼서 이것이 지역의 생존과 지역 방송이나 언론의 활성화의 문제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책은 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대를 해결하면 그 위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는데 지역 언론이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어떤 의지를 던져야 되는지는 명징한 것 같네요. 방금의 제 말씀 속에도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워낙 맞닥뜨린 위기가 큽니다만 어른 김장을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 지역 언론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퇴임한 문영배 헌법재판관인데 김장원 선생과 인연이 있어서 지금 전국화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뉴스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 직원이다 보니까 워낙 삭막하니까 위로가 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정적으로 또 관심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는데 언론학자이신 교수님께서는 좀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처음으로 방영됐을 때도 본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다큐멘터리로 바뀌었을 때도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GV에도 참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들이 대체로 이제 미디어 비평이나 추천 또는 해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상당히 많이 언급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단히 잘 만들었고요. 지역 방송이 할 수 있는 제작의 최상의 형태를 좀 보여줬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다들 힘들어할 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제 믿으면서도 계속 뭔가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때 제가 차마 방송에서 꺼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믿고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어른 김장하에서 봤던 문형배라는 재판관 그리고 그가 이끄는 헌법재판소는 절대로 이 헌법에 위배되는 그리고 우리 헌정에 배신하는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릴 리가 없다.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그들을 믿고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하고 되게 싶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드러나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그 김장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만고의 진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게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그분이 그걸 한 게 아니라 그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사회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망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가치관의 토대를 두고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공적인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줬고요. 많은 분들에게 아마 귀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저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좋아하시는 팬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어떤 김장한 선생 덕분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어떤 문형배와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어딘가에 대해서 나가서는 바로 김장하와 문형배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그게 저는 많은 사람들의 공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사적인 삶이 어떻게 공적인 삶과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와도 가까운 시대적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을 조명하는 언론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저희가 사례로 스스로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지역의 인물의 발굴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를 영웅의 발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웅인과는 귀감은 될 수 있지만 먼 인간이 되거든요. 김장원 선생에 대한 그 내용도 아마 너무 쫓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트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나도 한번 뿌려봐야겠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회에서 귀감이라고 하는 것, 영웅이 아닌 또는 위인이 아닌 귀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른이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저는 충분히 좋은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반드시 성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제 어떤 점을 꼽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정리된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언론이 이렇게 하면 된다 답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조기 대선도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런 언론을 골라야 한다? 혹은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언론이 밉기도 하고 특정 언론 내지 대안적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해서 감정적인 차이를 되게 많이 느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보는 건 언론은 단순한 소비하는 상품이 아니라 마치 인간관계를 맺듯이 해야 된다. 내가 특정한 언론 또는 특정한 언론인과 오랜 기간 지켜본 결과 충분히 믿을만해 라고 하는 판단이 드셨다면 그 언론 내지 언론인과는 오래가는 신뢰관계를 맺으셔라. 중간중간 내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따끔하게 얘기를 해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해라. 이걸 뒤집으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예전에 대중매체 시대 때는요. 엘리트들이 하고 있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뭔가 위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다만 전문적일 필요는 있겠죠. 일반 시민들이 생업에 바빠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대신해주는 대행자인데 나의 말을 듣고 무조건 따라라가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세요? 나는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말로 오고 가면서 나는 당신들과 그냥 하루 그냥 지나가면 팔아먹다가 잊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저를 신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 이 관계가
앞으로 언론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될 거라고 믿고요. 그게 언론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수님은 TV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자주 뵐 수 있습니다만 지역 방송인 MBC 경남에서 뵙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만 끝으로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부러 이제 특강이 지역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많이 가는데요. 예,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서울과 이제 중앙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이제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이제 그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저 스스로도 이제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공동체의 일부의 힘만으로 나머지 것들이 그냥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은 지나치게 비극적인 상황이고요.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에 산다라고 하는 건 함께 공동체된 시민으로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 방송을 통해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만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나 현장을 통해서도 마주칠 수 있는 기회들이 최대한 많아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 그냥 지역으로의 그냥 순환이 아니라 일방적 순환이 아니라 함께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것이 아마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만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양대학교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정준희 교수와 포커스 경남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커스 경남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